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일 새희망 새 출발 시작합니다. 희망보다는 절망이 앞섰던 한 해를 떠나보내고 이번에도 어김없이 새해가 밝았습니다. 지난해 누군가의 억울한 죽음으로 드러난 여러 가지 사회 문제는 여전히 우리의 무거운 과제로 남아있는데요. 좀 더 나은 2022년 새해를 소망하는 이들을 황보혜경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영하 14도의 안치실 냉동고 안에 고 이해람 공군 중사가 잠들어 있습니다. 지난해 5월 상관의 성추행으로 딸이 세상을 등진 뒤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는 이곳을 떠날 수 없습니다. 부실수사한 그런 관계자들, 1차 가해자 확실하게 처벌을 받을 때까지 받고 나면 그때 우리 희람이를 따뜻한 곳으로. 산업 현장에선 꽃다운 청년의 꿈이 아스러져 갔습니다. 지난해 4월 평택항 부두에서 자식을 잃은 아버지. 해가 바뀌어도 아들은 23세 머물러 있듯 산업 현장엔 여전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제대로 실행을 하지 않으면 그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대재해 기업들은 거기에 당하는 벌을 주시고. 지난해 여름에 발생한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고 김동식 소방경의 안타까운 순직과 함께 열악한 노동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안전 불감증이란 말이 식상할 정도로 사고가 빈번하지만 새해에도 안심하긴 이릅니다. 그 이후에 화재 예방 3법이 재개정되긴 했지만 매번 법규 손질에 나서기보다는 이를 현장에서 제대로 지키는지 철저히 관리 감독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성난 부동산 민심에 기름을 부은 LH 직원 투기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시민들의 분노는 더욱 타올랐습니다. 새해엔 내 집 마련이 가능할까?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서울에서 산지 한 10년 이상 됐는데 아무래도 그 집을 이렇게 마련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그 집값이 훨씬 많이 폭등을 하고 있고요. 끝날 듯 끝나지 않는 코로나19 위기로 자영업자들의 속은 타들어갑니다. 올해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기대해봅니다. 자영업자들이 제일 힘든 한 해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은 힘들지만 좀 더 정부 시책에 잘. 위기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이들의 노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고 있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희망을 갖고 조금 더 힘써서. 새해엔 최소한 마주보고 수업하고 대화할 수 있길 기대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바로 대면 수업을 하거나 이렇게 MT를 가거나 그러면 좋을 것 같고. 간호학과를 온라인 실습으로 요새 실습을 많이 하는데 직접 병원으로 가서 실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픔과 절망이 가득했던 지난해. 올해는 치유와 희망으로 채울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해봅니다. 코로나가 물러가고 좀 더 밝은 세상이 와서 전 국민이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예부터 호랑이는 그림이나 부적 등에 새겨져서 나쁜 기운, 즉 액을 막는 수호신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민년 새해, 호랑이의 용맹함과 기운이 널리 퍼져서 코로나19를 극복하는 한 해가 되길 기대합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범 내려온다, 범이 내려온다. 장님 깊은 골로 대한 짐승이 내렸다. 범은 얼숭덜숭. 조선 후기 어린 남자아이들이 쓰던 호건입니다. 호랑이 호자 그대로 호랑이의 눈과 눈썹, 수염을 수놓았습니다. 호건은 병이나 사고 같은 액을 막고 호랑이처럼 용맹하게 자라기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이처럼 호랑이는 예로부터 나쁜 애군을 막고 사람과 마을을 지켜주는 수호의 상징으로 여겨졌습니다. 혼례를 마친 신부가 시댁에 타고 가던 가마 위에 호랑이 가죽이나 덮개를 씌웠고 상여 장식에도 사용돼 저승 가는 길을 지켜주는 수호신 역할을 했습니다. 천연두를 호환 마마로 부를 만큼 호랑이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든든한 수호신으로 의미가 확장되면서 소원을 들어주고 나쁜 것을 물리쳐주는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미로 86 아시안게임과 88 서울올림픽, 2018 평창 동계올림픽까지 호랑이는 우리나라가 유치한 국제대회를 알리는 마스코트였습니다.
호랑이는 예전부터 용맹함 때문에 우리 민속에서 마을을 지켜주거나 우리 가정을 지켜주는 소시적 역할을 많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전시에서는 그것과 관련한 내용들을 알아볼 수 있는 전시품으로 꾸렸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부터 생명을 보호해주는 호랑이의 상징적 의미는 궁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는 사신 중 하나인 백호석상이 자리 잡고 있는데 서쪽의 나쁜 기운을 막는 역할입니다. 궁궐을 보호해주고 임금님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우리 국가를 보호해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호랑이의 용맹함에 기대어 액을 막고자 했던 그 옛날 조상들의 희망처럼 검은 호랑이해를 맞아 호랑이가 코로나19를 극복하는 수호신이 돼주길 시민들은 기원하고 있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일상 회복을 위한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더 나은 내일이 기다려지는 나라를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자고 밝혔습니다. 이 후보의 신년사 직접 들어보시죠. 올해는 마음이 많이 무겁습니다. 코로나19 위기가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모든 국민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 위기를 하루빨리 극복하고 모두가 일상의 평화를 회복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대한 분기점입니다. 극한적인 경쟁 때문에 친구끼리 적이 되지 않아도 되는 나라, 실패해도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나라,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이 기다리는 나라, 그런 나라를 손잡고 함께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지난 한 해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를 이겨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열어가자고 당부했는데요. 윤 후보의 신년사도 들어보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2022년 이민년을 밝히는 희망의 태양이 솟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지난 한 해는 우리 모두 코로나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올해는 힘을 모아 코로나를 이겨내고 국민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의 길을 함께 열어갑시다. 올 한 해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아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더 좋은 정권 교체를 이루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민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이 호랑이의 기운으로 올해는 꼭 코로나19 물리치고 우리 국민 모두가 마스크 벗고 모처럼 활짝 웃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꼭 만들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을 우리 국민 여러분과 함께 쓰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난 2년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정부의 기가 막힌 무능과 위선 탓에 지난 5년간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정권 교체는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시작이자 수단입니다. 저는 반드시 우리 국민께서 원하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다짐합니다.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올해 치러지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중요한 과정이라며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를 만들자고 당부했습니다. 노 위원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도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매우 중요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민주주의 발전과 사회 통합에 기여할 것입니다. 모두의 참여와 화합으로 아름다운 선거,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갑시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우리 국민이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신속한 민생 입법을 약속하면서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국회가 국민 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국민 여러분께서 하루빨리 고통의 터널을 지나 소중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국회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민생 입법을 신속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위대한 우리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은 통합의 에너지를 발판으로 코로나 국난을 극복합시다.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국회가 먼저 통합의 큰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피해가 잇따르고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서 정부가 현행 거리 두기를 2주 연장했습니다. 사적 모임 4명, 식당과 카페 영업시간 밤 9시 제한이란 큰 틀은 유지하면서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방역 패스를 도입하는 등 일부 조치는 강화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까지인 현행 사회적 거리 두기가 2주 연장됩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소세에도 위중증 환자가 1000명대로 피해가 잇따르고 있고 델타 변이보다 전파력이 2~3배 높은 오미크론 변이 확산 위험이 고려됐습니다. 실제로 오미크론 영향을 반영해 확산 추이를 분석한 결과 현행 거리 두기를 유지하면 1월 20일쯤 12,000명 정점을 찍은 뒤 조금씩 환자가 줄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영업시간을 밤 10시로 완화하면 18,000명까지 환자가 치솟을 것으로 전망돼 모임 인원 제한보다 영업시간 제한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영업자 반발에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로 그대로 유지하게 된 이유입니다. 모두 함께 2주간 더 노력하면 훨씬 더 안전한 상황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유행 규모는 3~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 수 있고 위중증 환자도 1,000명 아래로 감소할 것입니다. 오미크론 확산 속도를 최대한 늦추기 위해 일부 방역 조치는 강화됩니다. 그동안 방역 패스를 적용하지 않던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앞으로는 백신 접종 증명서나 PCR 음성 확인서를 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000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 2,003곳이 대상으로 준비 기간을 고려해 1월 10일부터 시행하되 계도 기간 일주일이 부여됩니다. 생필품 구매를 위한 필수 이용 시설이지만 식당, 카페와 달리 미접종자 1인 이용을 허용하는 예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네에서의 일반적인 슈퍼마켓이나 이런 이 상점들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필수적인 이용에 있어서는 다른 대체적인 수단들이 영화관과 공연장은 밤 10시 영업 제한을 없애는 대신 밤 9시까지 입장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최대 3시간에 달하는 상영 시간을 고려한 조치로 영화나 공연이 끝나는 시간은 자정을 넘겨서는 안 됩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에도 코로나19의 여파로 북적이는 거리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연말연시 특수가 사라진 데다 거리두기마저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은 집단 소송 준비에도 나서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황윤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1년의 마지막 날.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붐볐을 서울 홍대 입구역 앞 거리가 한산합니다. 점심시간 음식점 안도 텅 비어 있습니다. 일상 회복으로 겨우 조금씩 돌아오던 손님들의 발길은 거리두기 재개 이후 다시 뚝 끊겼습니다. 기대했던 연말 특수는 물 건너갔다고 식당 주인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코로나 전에 IMF도 있었고 금융위기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먹고 마시면서 즐길 거리 보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아예 못 나오게 하고 막아버리니까. 헬스장도 힘들긴 마찬가지. 방역 패스에 밤 9시 영업 제한까지 더해지면서 새해맞이 신규 회원 모집조차 녹록지가 않습니다. 직장인분들 이제 등록하시면 좀 더 저렴하게 해드리고 이런 이제 이벤트를 마련을 했었는데 지금 하나도 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겨버렸죠. 마스크 많이 쓰고 잘 쓰고 오히려 뭐 식당, 카페 이런 데보다도 훨씬 더 마스크를 오히려 사실 못 벗어서 어떻게 보면 더 답답하게 느껴지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 재래시장 상인들은 거리두기 조치가 설 연휴까지 이어질까 노심초사입니다. 대목을 하면 미리서 돈을 갖다 줘야 되거든. 근데 물건 뛸 돈이 없어 지금. 대목 전에 좀 안 해줬으면 좋겠어. 여기에 연말연시를 앞두고 재개됐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자 자영업자들의 반발은 더 거세게 조직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는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 참여자를 모집하고 나서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들어갔습니다. 거의 2년이 가까이. 근데 그 동안에 소위 손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사상 초유의 자영업자 집단 휴업 여부를 묻는 찬반 투표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집단 휴업이 성사된다면 다음 주 자영업 단체장들이 모여 집단 휴업 기간과 방식 등을 정할 계획입니다. 또 해가 바뀌며 코로나19 사태는 어느덧 3년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의 반발도 집단화하면서 정부와의 갈등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황윤태입니다. 어제 0시부터 밤 9시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68명입니다. 그제 같은 시간보다 581명 적습니다. 수도권이 2,574명, 수도권 외 지역이 1,194명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발표될 신규 확진자는 4,000명대를 기록할 걸로 보입니다.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은 청소년 방역 패스를 시행하면서 적용 시기를 오는 3월로 한 달 미뤘습니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만 12세에서 18세 청소년도 학원이나 독서실 등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때 백신 접종 증명이나 음성 확인서가 있어야 합니다. 교육부는 또 청소년 방역 패스제 시행을 오는 3월 1일로 연기하면서 계도 기간을 1개월 부여해 3월 한 달간은 위반해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월부터 청소년 방역 패스를 위반하면 성인 방역 패스와 마찬가지로 사업장에는 300만 원, 개인에게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가장 먼저 퍼진 남아공에서 유행이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접어들면서 새해를 맞은 세계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번지고 있는 미국은 이달에 정점을 보이겠지만 대부분 증세가 가볍고 또 먹는 치료제도 공급될 예정이어서 일상 회복이 빨라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정점을 지나 하락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선언했습니다. 최근 1일 신규 확진자 수가 30%가량 급감하자 야간 통행 금지를 해제했습니다. 오미크론이 지난해 11월 발생 4주 만에 정점에 도달한 뒤 2주 만에 급속히 감소세로 전환한 겁니다. And because below that peak, clinical manifestations have not led to a significant change in the hospital load. 오미크론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영국에서는 이 변이에 감염되면 입원 위험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와는 달리 이젠 일상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Particularly about Omicron and the growing numbers in hospitals, we can say one thing with certainty. Our position this December the 31st is incomparably better than last year. 오미크론이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는 미국은 이번 달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크지만 유행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 백악관 수석 의료 고문인 앤서니 파우치 소장은 워싱턴 포스트와 인터뷰에서 빠른 속도로 오미크론 감염이 정점에 이른 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자연 면역과 백신 접종 증가로 오미크론 증세가 비교적 가벼워졌고 먹는 알약, 치료제 공급을 눈앞에도 유행이 금세 꺾일 수 있다고 CNN 방송은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남아공의 경우 젊은 층 인구가 많고 더운 계절이어서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상황은 아니라는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특히 오미크론 확산 속도가 너무 빨라 앞날을 예측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번 1월 고비를 어떻게 넘기느냐가 새 코로나 대응의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광규입니다.
새해 첫날인 오늘 대부분 지역에서 깨끗하게 해돋이를 볼 수 있겠습니다. 남산타워에도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중계차 연결합니다. 유다현 캐스터. 네, 남산타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도 한산해 보이는데 그곳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이렇게 남산 공원도 모두 전면 출입이 통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 해가 뜨기 전이라 그런지 더욱더 한산해 보이는 느낌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영하 9.7도까지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출입 통제에 그리고 강추위까지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올해도 랜선으로 해돋이 감상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민년 새해 첫 해돋이는 전국에서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울산 간절곶은 7시 31분, 강릉 경포대는 7시 40분에 힘찬 새해 첫 해가 뜨겠고요. 서울은 오전 7시 47분에 새해 첫 밝은 해가 떠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영하 10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낮부터는 강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서울의 낮 기온이 1도, 광주가 6도로 어제보다 4도에서 6도가량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이민년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강인한 호랑이처럼 힘찬 올 한 해 보내시길 바라면서 지금까지 남산타워에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검은 호랑이를 뜻하는 이민년이 시작됐습니다. 새해둥이의 우렁찬 울음소리부터 첫 수출기를 연 화물기까지 새로운 시작의 순간들을 부장원 기자가 전합니다. 시계바늘이 0시를 가리키자 우렁찬 울음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1월 1일 0시 0분 딸 3.44kg으로 태어났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애타게 기다리던 태명 꼬물이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당장 안아보진 못하지만 건강한 울음소리에 아빠는 감사하기만 합니다.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앞에 딸이 있는데 만지지도 못하고 참 안타깝고 좀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빨리 회복하고. 비슷한 시각 서울 청량리 도매시장에선 올해 첫 딸기가 선을 보였습니다. 싱싱하고 맛이 좋아요, 이게. 2년 가까운 코로나 여파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인들이지만 조금만 더 힘내자는 위로의 말도 아끼지 않습니다.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예전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이고,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 용기 잃지 마시고. 새해 첫 수출 화물기도 6년 연속 수출 5천억 달러의 꿈을 싣고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2022년 신년에는 수출 화물이 더욱 늘어나고 우리의 일상이 제자리로 돌아와 세계 각국으로 자유롭게 여행을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길 희망합니다. 시민들은 용맹함을 상징하는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이민년의 희망찬 새해를 시작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전파력 강한 코로나19의 변이 오미크론의 확산에도 불구하고 호주와 뉴질랜드 등 세계 각국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지난해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새해맞이 행사 자체를 취소했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극복의 염원을 담아 불꽃놀이 등으로 새해를 축하했습니다. 강성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구 남반구 태평양의 자리에 비교적 일찍 새해를 맞이하는 호주 시드니에서 새해맞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화려한 불꽃이 하늘을 수놓을 때마다 탄성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지난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행사가 아예 열리지 않았지만 그래도 올해는 코로나 극복의 소망을 담아 새해맞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드니 새해맞이 행사에는 무려 100만 명의 인파가 모이지만 올해는 그 수가 크게 줄었습니다.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도 새해를 축하하는 빛의 쇼가 펼쳐졌습니다. 328m 높이의 스카이타워와 하버브릿지 상공에 LED 조명 9만 개가 밤하늘을 수놓았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연일 코로나 신규 확진자 최다 발생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유럽에서도 지난해와 달리 각국에서 새해맞이 행사를 준비하며 들뜬 모습이었습니다.
para un 2022 con mucho más ánimo y que vayan saliendo mejor las cosas, que no perdamos nunca la esperanza. ¡Feliz año! 북한 평양 김일성 광장에서도 영하 10도의 혹한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문화 행사와 불꽃놀이로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공연 출연자들은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구경하는 주민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공연을 촬영하는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습니다. YTN 강성욱입니다.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시속 160km에 달하는 강풍을 타고 산불이 크게 번져 3만 명이 넘는 주민들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산불로 최소 주민 6명이 다쳐 치료를 받고 있고 이 지역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화마에 휩쓸린 미국 콜로라도주의 한 마을입니다. 어둠 속에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있고 불길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습니다. 날이 밝은 뒤 불에 탄 주택가는 폐허로 변했습니다. 주택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기둥만 남았으며 주차돼 있던 차량도 골경만 유지했습니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빨리 크게 번진 겁니다. 가옥 수백 채가 불에 타고 수만 명이 넘는 주민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화마가 휩쓸고 간 마을에는 인명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콜로라도 주지사는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Very unusual burn pattern. And the other unusual factor is just as in the blink of an eye. This was a disaster in fast motion, all over the course of half a day, nearly all the damage. 미국 연방재난관리청도 소방팀을 위한 자금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이 일대에 기록적인 폭풍이 닥쳐왔다면서 광범위한 지역에서 최대 시속 160km의 돌풍이 관측됐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20%를 밑도는 낮은 습도와 오랫동안 계속된 가뭄이 결합하면서 벌판 곳곳에서 발생한 작은 산불들이 급속히 번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언론은 서부 산불이 과거엔 특정 계절에 국한됐지만 지금은 1년 내내 지속하는 위협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새해 치러지는 대선이 이제 꼭 6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엎치락 뒤치락하며 접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과거 대선을 보면 앞으로 남은 67일 동안에도 지지율은 계속 요동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정미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선출. 이재명 후보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나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선 후보를 확정하면서 20대 대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초반엔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했습니다. 홍준표 의원과의 치열한 경쟁과 승복, 후보 확정에 따른 컨벤션 효과를 누린 겁니다.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그 효과가 사라지며 양강 접전 구도가 형성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후보는 아들의 불법 도박 의혹, 윤석열 후보는 배우자의 허위 경력 의혹에 당내 갈등까지 불거지며 지지율은 출렁였습니다.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제3의 후보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전체 추이를 보면 이재명 후보는 약간의 상승세를, 윤석열 후보는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선까지 남은 시간은 60여일. 5년 전 19대 대선 같은 시기 여론조사를 살펴봤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는 32%였고 안철수 후보는 9%, 홍준표 후보는 1%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만에 안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접전 양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마지막 한 달에는 안 후보가 하락하고 홍준표 후보의 지지율이 급상승하며 2, 3위 접전이 펼쳐졌습니다. 18대 대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선 60여일을 앞둔 시점 당시 박근혜 후보는 40%, 안철수 후보 25%,
문재인 후보는 22%였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뒤바뀌었고 안 후보는 단일화를 거쳐 사퇴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은 치솟았습니다. 최종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긴 했지만 문재인 후보와의 격차는 60여일 전 18%포인트가 아니라 3.6%포인트였습니다. 이번 20대 대선은 그 어떤 대선보다 변수가 다양하고 부침이 심할 거란 분석이 우세합니다. 실제로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의혹, 윤석열 후보의 가족 수사 등은 아직 매듭지어지지 않았습니다. 모두 완주를 강조하지만 후보 단일화나 정책 연합 등 다양한 합종 연행도 성사될 수 있습니다. 과거 대선이 보여주듯 60여일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이번 대선에서도 추가로 제기되는 의혹과 해명, 실수, 그리고 지지 선언과 단일화, 토론 등을 거치며 지지율은 여러 차례 요동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YTN 이정미입니다. 20대 대선이 불과 2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다자구도를 뒤흔들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몸값이 높아지는 상황인데 아직 실질적인 움직임은 보이지 않지만 후보 사이 합종 연횡이 막판 변수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치열한 대선 전국에서 단번에 이목을 집중시키고 대선판을 흔드는 후보 단일화는 역대 대선의 단골 이슈입니다. 덧셈처럼 지지율이 합해지진 않아 성공과 실패 사례가 엇갈리지만 진영 결집 효과로는 이만한 카드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선에선 아직 이렇다 할 움직임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후보 간 결합보다 범여권 통합을 강조해 열린민주당과 통합이 우선 추진됐습니다. 내친 김에 민주당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도 결합할 수 있다며 연대 가능성을 먼저 꺼내기도 했습니다. 통합정부, 또 실용내각 이런 쪽으로 가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가능하면 선거 과정에서 그런 연합을 해낼 수 있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죠. 국민의힘은 안철수계로 꼽히는 김민전 교수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데 이어 단일화에 원론적 입장을 밝혔던 윤석열 후보는 최근 몸값이 오른 안 후보를 향해 소통할 생각이 있다며 좀 더 여지를 열어뒀습니다. 저나 우리 안 후보님이나 이 정권을 교체해야 된다는 그 열망은 마찬가지로 우리 안 후보님도 강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통을 좀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 대선과 서울시장 선거에서 늘 물러서는 입장이었던 안철수 후보는 강한 완주 의지를 피력하며 일단 단일화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저는 단일화에 대해서 어떤 고려도 없다고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출마한 이유는 제가 당선되기 위해서 나왔고 제가 정권 교체를 할 겁니다. 안 후보와 제3지대 공조를 추진했던 정의당 심상정 후보 역시 지금은 진보당과 녹색당 등 진보정당 대표 후보 선출에 집중하고 있고 우리 국민들이 사과자라는 후보를 고르고 있어야 하는지 비통한 심정입니다. 더 이상 기득권 후보들이 진흙탕 난투극에 이번 대선이 매몰될 수 없습니다. 여권과 야권 양쪽에 일정 거리를 두고 있는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도 독자 세력화에 무게를 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후보에게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이나 나라의 미래에 대한 진정한 고민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하지만 양강 후보의 접전이 계속되는 데다 부동층도 상당한 만큼 대선이 임박할수록 여야 모두 단일화 논의를 구체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지지율 부침을 겪는 윤석열 후보를 향해 안철수 후보와 단일화를 요구하는 범보수 진영의 목소리도 갈수록 커질 수 있는 등 후보 단일화 논의가 이번 대선의 막판 변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코로나19 방역과 정책 행보로 2021년 마지막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방역 조치가 추가로 연장된 가운데 소사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새 추경을 25조 원 이상 마련해달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최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발걸음했습니다. 의료진 파견이 제가 제일 급선무로 정말 요청드리는 바이거든요. 네. 의사, 간호사.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인력 수급이 제일 문제예요. 네. 방역을 위해 나서준 민간병원에 고마움을 표하면서 손실이 없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누구나 아프면 차별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대한민국 모든 지역에 공공병원 마련을 공약했습니다. 70개 진료 권역에 공공병원 1개 이상 확보하고 필수 의료 인력도 양성하겠다는 구상으로 국립보건의료전문대학원과 의대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거리두기가 연장된 가운데 이 후보는 정부의 손실보상 지원이 여전히 미약하다고 지적하며 새해 추경 마련을 거듭 요청했습니다. 포퓰리즘 공격에 좀 이렇게 위축돼가지고 25조 원 정도 하자고 이만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행히 윤석열 후보께서 50조 원 지원을 말씀하셨고 최소한 제가 제시했던 금액은 훨씬 넘어서는 규모로. 다만 송영길 대표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게 잇따라 러브콜을 보내며 대연정, 대통합론을 띄운 데 대해선 지나치게 멀리 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저희가 고상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재 등용과 정책 채택에서 진영에 부족되지 않겠다. 코로나19 방역과 정책을 챙기며 한 해를 마무리한 이재명 후보는 새해 첫날 부산으로 내려가 표심 다지기에 나섭니다. YTN 최하영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 수사했던 것과 관련해 당시 공직자로서 법 집행을 한 것이었고 지금은 정치인이라며 국민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또 선대위 내용 수습을 위해 김종인 총괄 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찬 회동을 했지만 빈손으로 끝났습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2021년 마지막 일정으로 충북 단양에 있는 사찰 봉축법회에 참석해 불심을 공약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질문에는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자신이 했던 수사는 공직자로서의 법 집행이었다고 거듭 해명했습니다. 이어 정치인인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며 국민 통합의 정치를 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지금 정치인입니다. 정치인으로서 국가를 위해서 다 크게 기여하신 분들에 대한 그 평가 그리고 국민의 통합 이런 것들을 저는 지금 생각해야 되는 입장이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현 정부와 이재명 후보를 향해 원색적인 표현으로 비난을 쏟아내는 것에 대해선 필요한 말이었을 뿐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저는 뭐 강한 워딩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민주당이 저를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제가 뭐 그렇게 자주 그런 걸 했습니까? 선거대책위원회를 둘러싼 내용은 해를 넘기면서도 수습되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대위를 매머드에 비유해 매머드는 틀렸고 말을 새로 뽑아오든지 개썰매를 끌고 와야 한다며 거듭 비판한 이후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과 이준석 대표가 오찬회동을 했지만 간극만 확인한 채로 돌아섰습니다. 선대위 돌아오고 안 돌아오고 별로 의미가 없죠. 특기할 만한 입장 변화는 없고 제가 봤을 때는 김종인 위원장과 상황 공유 정도 하고. 윤석열 후보는 현재 상황을 갈등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밝혔지만 이른바 울산 회동 때처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당대표 없는 선대위 체제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인 가운데 윤 후보는 새해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를 시작으로 공약 발표에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새해 첫날 부산으로 내려가 대한민국 수출입 전초기지인 부산신항을 방문합니다. 이 후보는 오늘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한 뒤 곧장 부산신항으로 내려가 오후부터 지방 일정을 소화합니다. 이 후보는 첫 출항에 나서는 초대형 국적 원양 선박의 선원들을 격려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성장하는 부산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어 경남 양산의 통도사를 방문해 대웅전을 참배하고 중봉 성파 대종사를 예방합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새해 첫 일정으로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았습니다. 윤 후보는 오늘 새벽 0시 인천신항 컨테이너 하역 현장을 찾아 항만 근로자를 격려하고 애환을 들었습니다. 윤 후보 선대위는 경제 발전의 견인차이자 대외 교육의 최전선 현장에서 새해 첫 민생 행보에 포문을 연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후보는 새해 아침 첫 일정으로는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선대위 신년 인사와 전체 회의를 가진 뒤 공약을 이해하기 쉽게 접근하도록 도와줄 플랫폼을 소개하는 공약 언박싱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오전 고 노회찬 전 의원과 전태일 열사 등의 묘역이 있는 마석 모란공원을 참배하는 것으로 새해 일정을 시작합니다. 오후에는 파주 보광사에서 시민들과 인사를 나눌 예정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오전에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에서 장을 보면서 상인들과 시민들을 만난 뒤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합니다.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는 경기도 여주에 있는 세종대왕릉을 참배하고 새로 개통한 이천 충주선 KTX를 타고 충주로 이동해 새해 메시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통신자료도 조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지난해 10월 5일 김 위원장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와 주소 등이 담긴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 당원이기는 했지만 아무런 직책을 맡고 있지 않았습니다. 공수처는 앞서 윤석열 후보 부부는 물론 국민의힘 의원 105명 가운데 모두 88명의 통신자료를 조회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정부가 전망하는 새해 우리 경제의 기상도는 비교적 쾌청합니다. 3.1% 성장하고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업들은 코로나 사태 불확실성의 먹구름이 여전히 짙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세계 경제에 큰 충격을 준 코로나19 사태 3년째. 새해 한국 경제는 소비와 투자, 수출이 골고루 늘면서 3.1%의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골칫덩어리는 물가 상승과 고용입니다.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국내 물가는 2.2% 오를 것으로 예측됩니다. 고용률은 적극적인 재정 덕분에 지난해보다는 높겠지만 66.9%에 그칠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결국 믿을 것은 수출입니다. 견인차는 반도체와 조선, 철강, 화학 등 주력 산업입니다. 정부는 원자재 공급망 안정화를 통해서 수출 7천억 달러 시대로 이끌며 코로나 충격에서 벗어난다는 계획입니다. 우리 경제도 완전한 경제의 정상화를 이루며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을 위하여 힘차게 달려나가기를 고대합니다. 하지만 단계적 일상 회복이 차질을 빚고 있고 대내외 위험 요인이 산적해서 정부 전망대로 경기를 낙관하기는 어렵습니다.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새해 첫 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달과 달리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은 상황을 더 좋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3천여 곳을 대상으로 이달 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지난 9월 이후 4개월 만에 최악으로 나타났습니다. 변화가 상시화가 됐다 그래서 뭐가 노말이고 옛날처럼 뭐 이런 생각은 이제 완전히 다 버려버리고 이 변화에 살아남는 방법이 뭐냐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이게 노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업들의 절반 이상이 새해 경영기조를 현상 유지로 설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검은 호랑이 해인 이민년, 한국경제는 범의 매서운 발톱처럼 무서운 코로나 사태의 먹구름에 여전히 쌓여 있습니다. YTN 김상호입니다. 석 달간 3%대의 고공행진을 이어오던 지난해 소비자 물가가 1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고물가는 당분간 계속될 걸로 전망되는데요.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오인석 기자입니다. 11월 3.8%가 오르며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던 소비자 물가는 12월에도 3.7%가 뛰었습니다.
3개월 연속 3%대의 고물가 행진이 이어지면서 서민들이 체감하는 장바구니 물가는 한층 버거워졌습니다. 뭐 야채라든지 과일이라든지 장을 보러 가게 되면 예전보다 물가가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장 보기가 두려운 그런. 연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4.0% 이후 10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농축수산물과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수요 회복 등이 맞물리면서 물가가 치솟았습니다. 농축수산물은 8.7%가 올라 10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달걀과 파, 사과, 돼지고기, 국산 쇠고기 등의 오름폭이 컸습니다. 석유류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13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올랐는데 휘발유와 경유, LPG 모두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우유값 상승으로 가공식품도 2.1% 올랐고 집세도 2017년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12월에도 공업제품과 서비스, 농축수산물 가격이 모두 뛰었습니다. 정부는 당분간 이 같은 물가 오름세가 지속하다가 점차 상승세가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은 불확실한 변수로 꼽았습니다. 어려운 물가 여건을 감안하여 정부는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서민 생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과제로 두고 물가 부처 책임제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정부는 다음 주 설 민생 안정 대책을 발표하면서 설 성수품을 설 3주 전부터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설 민생 대책은 일주일 앞당겨졌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역대 최대인 44조 2천억 원 규모의 올해 서울시 예산안이 시의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예산 40조 1,562억 원보다 3조 9천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서울시와 시의회의 예산안 협의 과정에서 쟁점이 됐던 코로나19 생존지원금 7,998억 원이 추가 편성됐고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했던 안심소득 등 오세훈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 예산은 살아났습니다. 최대 쟁점 가운데 하나였던 서울시의 올해 TBS 출연금은 320억 원이 의결됐습니다. 서울시가 삭감했던 123억 원 가운데 68억 원이 복원돼 삭감액이 55억 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난해 처음 줄기 시작해 이제 본격적인 내리막길에 들어섰습니다. 일할 사람이 부족해지면서 나라 살림도 어려워질 거란 전망이 나오는데요. 노인 연령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고 정부도 출산 지원책을 내놨지만 인구 위기에 뾰족한 해결책은 찾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산부인과에 더는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고 1년에 한 190여 건 되었는데 점차 감소되면서 2001년도에는 10건 이하로 감소. 산후조리원은 하나 둘 문을 닫고 있습니다. 3분의 1 정도가 줄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채우는 방은 15개를 채워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한 12개? 한국의 인구가 줄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처음으로 감소했는데 정부 전망보다 8년이나 빨리 정점이 찾아왔습니다. 30년 뒤면 5천만 명 아래로 내려가고 50년 뒤면 3천만 명대까지 줄어듭니다. 인구가 준다는 건 그만큼 일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수는 뚝 떨어져 50년 동안 2천만 명이 사라집니다. 반대로 돌봐야 할 고령층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되며 노년 부양비는 5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나랏빛도 생산력을 뛰어넘어 50년 뒤엔 국가 채무가 국내 총생산 GDP의 1.8배를 넘게 됩니다. 이제 세금을 내는 인구보다는 그 복지로 지출되는 비용들이 지금보다 5배 정도 더 많아진다고. 인구 위기를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 노인의 나이 기준을 높이자는 주장도 있습니다. 몇 살이 노인이냐고 물어봤을 때 대개 70살가 넘습니다. 정년 연장으로 일할 사람을 늘리는 동시에 노인 우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거지만 기업 반발에 세대 갈등까지 시행은 쉽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은 출산율을 높이는 겁니다.
지금껏 출산 장려금 등의 단순 지원책은 영명대 출산율이 보여주듯 지난 15년간 200조 원 넘게 쓰고도 실패했습니다. 현재의 고용이나 주거, 교육 여건에서 젊은 세대의 결혼이나 출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제는 일을 평생 가져갈 수 있는 걸로 보고 결혼을 쉽게 포기할 수 있는 그런 세대들입니다. 돈 몇 푼 주는 거. 이 정도 정책 갖고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일할 사람을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으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있습니다. 다만 일자리가 빼앗길 것 등을 우려하는 국내 반발을 먼저 해결해야 합니다. 이리저리 살펴봐도 인구 감소 속도를 늦추고 젊은 일꾼을 풍족하게 하는 묘수는 아직 보이질 않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지난 2016년 갑자기 폐쇄된 개성공단은 꽉 막힌 남북미 관계 속에 진전 없이 또 새해를 맞게 됐습니다. 해가 갈수록 입주 기업들은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좋아질 거란 기대를 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개성공업지 위에 들어와 있는 남측 인원들을 전원 처방한다. 그걸 두고 나오는 것이 안타깝고 많은 근로자들이 넘어오고 있습니까? 네, 대부분 개별 차량을 타고 통과하고 있어서 개성을 오가는 길이 막힌 지 벌써 7년째입니다. 누구보다 이 상황이 답답한 건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우리 기업들입니다. 업체 대표들이 개성공단 폐쇄 이후 처음 찾은 남북 출입사무소. 자유롭게 오가던 기억이 생생한데 굳게 닫힌 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3번, 4번씩 들락날락하고 그렇게 정신없이 바빴던 공간이었거든요. 산업활동은 한 거지만 서로 정을 주고받는 공간이었거든요. 기업 125곳 가운데 50여 곳은 대출 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실상 폐업 상태입니다. 개성에 있는 공장의 상황을 알 수 없어 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지원금으로 겨우 협력업체에 빚을 갚아가며 버티고 있지만 정부도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의 상황이 더욱 나빠진 만큼 기존의 피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에서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는 남북관계. 꽉 막힌 북미 사이까지 얽히면서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유엔과 미국의 제재가 부분적으로라도 풀려야 되는 점, 또 코로나19와 관련된 백신 협력이 광범위하게 북한과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 그 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으면.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는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 새해에는 기업들 상황도 남북관계도 나아지길 염원하고 있습니다. 내 회사, 내 인생 전부가 갇혀있는 그곳을 계속해서 그리워하고 있는 제2의 실향민이 돼 있어서 우리 기업인들을 현 정부는 하루빨리 구해줘야 합니다. 지금 기업인이 더 이상 버티질 못하고 있습니다. YTN 이강진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긴장 완화 방안을 논의합니다. 백악관 당국자는 현지 시각 31일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 1월 2일 젤렌스키 대통령과 통화를 하고 우크라이나 영토 보전 의지를 재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러시아의 접경 지역 병력 증강 상황을 논의하고 긴장 완화를 위한 외교적 관여 방안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거리두기 연장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에게 손실보상금 5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정산은 나중에 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면서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강정규 기자입니다. 골목의 작은 돈가스 가게, 4인 이상 모임 금지와 9시 이후 영업 제한 탓에 손님이 뚝 끊긴 지 오래입니다. 단체 도시락 판매로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지만 각종 연말 행사마저 취소되면서 빈 포장 용기만 쌓여갑니다. 거리두기 2주 연장 조치에 밀린 월세와 직원 임금은 어떻게 메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보통 15평 뭐 이렇게 되면 임대료 180, 150 이상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인건비에다가 월 매출이 500만 원 안 돼가 천지거든요. 그럼 자기 인건비도 못 가져가는데.
정부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의 손실 보상 차원에서 자금을 수혈하기로 했습니다. 2021년 4분기와 새해 1분기 각각 250만 원씩 500만 원. 일단 대출 형식으로 먼저 돈을 주고 손실액 정산은 나중에 하는 방식입니다. 보상금을 초과하여 대출로 남아있는 차액에 대해서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하고 최대 5년간 상환하는 등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지난 3분기 신속 보상을 받은 70만 곳 가운데 12월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55만 곳입니다. 소상공인 단체들은 그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온 선지급 방식이 받아들여진 걸 환영한다면서도 그 대상과 액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년간 행정명령을 따랐을 때 우리는 그만한 어떤 안정적 그러니까 보상을 받지 않았다. 뭔가 할 줄 아는데 우리 지금 소상공인들의 입장에서는 통장이나 모이는 다 빚으로 남아 있는 거예요. 또 그때그때 쌈짓돈을 푸는 형태가 아니라 상가 임대료나 고용유지 분담금처럼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YTN 강정규입니다. 2022년 이민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도 코로나19 속에서 또다시 새해 첫날을 맞는데요. 하루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를 기원하는 마음은 모두가 같을 겁니다. 잠시 뒤면 첫 해가 떠오릅니다. 동해안에 취재 기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강릉 강문 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올해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동해안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여파로 동해안 해맞이 행사가 모두 취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렇게 백사장 출입까지 통제됐는데 올해는 백사장 안으로 들어와서 일출을 감상할 수는 있게 됐습니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실외인데다 마스크와 거리두기만 잘 지킨다면 집단 감염의 우려도 적은 게 사실이기 때문인데요. 잠시 백사장을 좀 보겠습니다. 아직은 많이 한산한 모습인데요. 그래도 마냥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이곳 동해안으로 새해 첫 해를 보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기 때문입니다. 동해안 대부분 호텔과 리조트 등 숙박업소도 만실입니다. 어제 이곳 동해안으로 오는 해맞이 열차도 모두 매진됐는데요. 동해안 자치단체마다 해돋이를 보기 위해 사람들이 몰리는 곳마다 직원을 투입했습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방역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계도 활동에 총력을 쏟을 계획입니다. 네, 백사장에 사람들이 많이 몰리지 않을까 우려가 됐었는데 지금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은 많이 한산한 모습입니다. 해가 뜨기까지 1시간 정도 여유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조금 더 지나봐야 이곳 백사장에 인파가 몰리는지 또 아닌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해가 뜨려면 아직 1시간 정도 여유가 있는데 사람들은 아직 많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 직원들이 나와서 거리두기를 유지하려고 안내를 준비하고 있는 모습 볼 수 있는데요. 이곳 강릉 앞바다 일출 시각은 오전 7시 40분입니다. 일출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사람들이 더 모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마스크 착용과 거리두기는 필수입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보다는 한적한 곳에서 일출 감상하시는 것도 방법인데요. 저희 YTN도 잠시 뒤 일출 모습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TV 화면으로 올해 첫 해돋이 모습 감상하시면서 코로나19 종식과 함께 새해 소망 기원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강릉 강문 해변에서 YTN 홍성욱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주로 가보겠습니다. 제주도도 코로나19 때문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해돋이 명소가 폐쇄됐습니다. 다행히 오전에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있어서 첫 해돋이를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제주에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새해 첫 해돋이 분위기 알아봅니다. 고재형 기자. 네, 제주 사계해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조금 뒤면 해가 떠오를 것 같은데 그곳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아직 해가 뜨지는 않고 있어서요. 이곳 분위기는 비교적 차분합니다. 그래도 어둠이 아직 가시지는 않았지만 이민년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나온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이 일부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인지 나온 사람들은 차 안에서 대기하거나 밖에 나오더라도 개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은 체감 기온이 영하에 머물러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첫 해돋이를 보러 나오는 사람의 발길은 해돋이 시각에 가까워질수록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곳 사계해변은 새해 첫 해돋이 예상 시각이 아침 7시 38분입니다. 제주 동쪽에 있는 성산 일출봉은 이곳보다 조금 빠른 오전 7시 36분입니다. 다행히 오전까지는 맑은 날씨가 예보돼 수평선 위로 떠오른 해를 볼 수 있을 전망인데요. 하지만 올해도 제주 지역 새해 첫 해돋이 행사는 지난해에 이어 코로나19 때문에 모두 취소가 됐습니다. 성산 일출봉에서는 비대면으로 일출 행사가 진행되고 있고요. 한라산 야간 산행도 모두 통제됐습니다. 지금까지 제주에서 YTN 고재영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 달력에서 빨간 날을 찾아보게 되는데요. 직장인들이 기다리는 올해 쉬는 날. 지난해보다 이틀 더 많은 118일입니다. 올해 빨간 날과 연휴를 오선열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임입년 새해 올해 달력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법정 공휴일은 67일로 지난해와 같습니다. 일요일 52일에다 국경일, 명절 연휴 등 19일을 더하면 71일이지만 일요일과 중복되는 공휴일 4일을 제외해야 합니다. 일요일과 겹친 공휴일은 석가탄신일과 추석 다음 날, 한글날과 성탄절입니다. 아쉽게도 국경일이 아닌 석가탄신일과 성탄절은 대체 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와 6월 전국 동시 지방선거 등 이틀이 공휴일로 추가됐습니다. 올해 토요일까지 포함한 주 5일제 근무자 휴일은 모두 118일로 지난해보다 이틀 더 늘어났습니다. 주 5일제 근무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모두 6차례입니다. 가장 긴 연휴는 설 연휴로 이번 달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어집니다. 설 연휴가 끝나는 3일과 4일에 휴가를 내면 최대 9일 동안 쉴 수 있습니다. 또 현충일과 광복절, 개천절과 한글날도 3일 연휴로 주 4일제 기분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지정하는 지방공휴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4.3 희생자 추념일과 광주광역시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공서 휴일 규정에 준용해 대체 공휴일을 적용하는 민간 기업이 확대됩니다. 지난해엔 30인 이상 사업장까지 대체 공휴일 유급 휴일을 보장했는데 올해부턴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도 관공서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적용해야 합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올해도 부동산과 관련한 각종 제도가 적지 않게 바뀝니다. 특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한층 강화되는데요. 변화하는 제도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당장 이번 달부터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가 강화됩니다. 지금까진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이 넘는 집을 살 때와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을 때 은행권 DSR 40%가 적용됐는데요. 앞으로는 이 두 가지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총 대출 금액이 2억 원을 넘을 때까지로 DSR 규제가 확대됩니다. 5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있는 연봉 5천만 원 직장인이 규제 지역에서 6억 원짜리 집을 산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진 2억 4천만 원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차주 단위 DSR 40%를 적용해 1억 4,200만 원만 빌릴 수 있습니다. 대출 금액이 1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겁니다. 여기에 더해 저축은행과 카드회사 등 이금융권의 차주 단위 DSR 기준도 기존 60%에서 50%로 낮아집니다. 지금의 이제 매수 가격 수준에서는 쉽게 거래에 나서기 어려워지는 환경에 처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DSR 규제랑 맞물리면서 아무래도 거래가 더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을 하면서 매물이 쌓이는 효과들을 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도 축소됩니다.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상가 겸용 주택이라고 해도 비과세 대상이 줄어들고요. 수도권 도시지역에 있는 주택의 경우 양도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수토지의 기준이 강화됩니다. 올해는 세금뿐만 아니라 금융 등 다양한 측면의 부동산 제도 변화가 예고돼 있습니다. 다만 대형 변수가 있습니다. 오는 3월에 치러지는 20대 대선인데요.
유력 주자들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수술을 예고한 만큼 제도의 격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YTN 주태현입니다.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에 오른 전남 순천만에는 겨울만 되면 찾아오는 귀한 손님이 있습니다. 국제 멸종 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흑두루미인데요. 올해는 가장 많은 흑두루미가 날아와서 겨울을 나고 있다고 합니다. 나연우 기자가 순천만에 다녀왔습니다. 아침이 되자 가까운 갯벌에서 날아온 흑두루미들이 들판에 사뿐히 내려앉습니다. 이내 논바닥에 주둥이를 받고 먹이를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 마리가 동시에 2m 정도 되는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며 화려한 군무를 펼칩니다. 두루미 이런 류들이 이렇게 우리가 옛날부터 되게 이제 좀 성스럽게 이렇게 봤잖아요. 그런 이유가 있는 것처럼 좀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따뜻한 곳에서 겨울을 나기 위해 멀리 시베리아에서 날아온 흑두루미떼. 지난해 10월 중순부터 순천만에 모이기 시작한 흑두루미는 3,300마리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1996년 70마리가 공식 관측된 뒤 매해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생태계는 다양한 먹이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필요로 하는 새들이 또 순천만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겠죠. 다양한 유형의 생태계는 다양한 종의 개체수 증가로. 흑두루미가 낮에 먹이 활동을 하는 곳은 다름 아닌 가을거지가 끝난 논입니다. 주민들은 친환경으로 재배한 벽실을 나눠주고 갈대로 울타리를 쳐서 철새들만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줬습니다. 철새가 특히 늘어나는 게 눈에 띄어요. 해년마다. 단순히 숫자만 늘어난 게 아니라 여기서 그 큰 사고나 또 그 낙오자나 이런 게 죽지 않고 다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여기서 관리도 잘 되고 있고, 자연을 있는 그대로 두려는 주민들의 노력 덕분에 순천만은 사람과 철새가 공존하는 습지로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새해 첫날에도 한파가 기승입니다. 그래도 집에만 있기에는 아쉬운 분들 분명 있으실 텐데요. 이왕이면 해맞이 명소에서 보는 해가 더 의미 있게 와닿으시죠. 그래서 토요일인 오늘 고속도로에는 해맞이 명소가 많은 동해안 지역이죠. 강원 지역으로 가는 노선들의 교통량이 특히 몰리겠습니다. 이미 정체는 길어졌습니다. 지금 가장 길게 막히고 있는 영동선의 경우 강릉 쪽으로 먼저 새말 부근에서 6km 구간 속도가 떨어졌다가 이후로도 진부에서 대관령 사이로도 8km 구간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대관령 부근은 오늘도 강한 바람이 불고 있어서 걱정입니다. 특히 터널 진출입부는 조금 더 취약한 구간인 만큼 감속 운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양양 방향으로 남춘천 부근이 막혔었는데 지금은 지나기 괜찮습니다. 하지만 더 가서 내촌과 인제 부근에서는 여전히 부분적인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영남권에도 해맞이 명소가 있다면 바로 간절곶이죠. 대구 포항간고속도로의 경우 포항 방향으로 서포항 부근에서 5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청주 영덕간고속도로 영덕 방향으로는 영덕 나들목 부근에서 7km 구간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요. 동해고속도로는 아직까지 전 구간 소통 상태가 원활합니다. 그래도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또 휴게소를 이용하실 때에는 방역 수칙들 잘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에서 안전띠 착용 잘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고속도로 교통방송이었습니다. 새희망 새 출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